네, 방금 소개받은 의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찬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이라는 제목인데요. 현황과 함께 저희가 바람직한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은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정부가 많이 나서달라, 또 민간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고요.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가끔 받는데, 사실 의사과학자를 따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의사이면서 과학 연구를 위해 충분한 기간 연구 훈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5년간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가 의사과학자였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상위 제약회사의 CTO를 맡고 있는 분들이 다수 의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늘 등장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월남전 당시에 그 의사조차도 전부 군의관으로 차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NIH에서 그 과학자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그런 차출에서 제외를 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한 매년 150명 정도의 이런 의사들이 과학자의 길을 택했는데, 훗날 그분들 중에 지금 한 9명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서 이 젊은 시절에 의사들한테 과학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실험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학문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우리 아마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셨던 그 닥터 파우치도 당시 이 프로그램에 조인했던 분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이면서 과학자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끔 이거를 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박사를 따고, 또 어디서 무슨 의사를 따고, 또 어떤 전공을 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벽이 생기는 일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정의 이상의 어떤 세밀한 정의는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과학자는 어떤 면허나 자격증 같은 건 없는 거고요. 굳이 따진다면 MD 면허증에다가 박사 학위를 받은 MD, PhD 혹은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MD, PhD가 어디에 계신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40개 의과대학의 이제 기초의학 교실에 계신 교수님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그 의사과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한 1,200여 분 정도 됩니다. 현재 이것이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밖에 이제 연구소,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이런 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의학 교실에도 한 12,000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사실은 다 박사를 소지했기 때문에 아마 교수가 되셨을 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과학자 할 때는 대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개의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좋은 임상 논문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굳이 의사과학자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갖게 됩니다. 또 심지어 종합병원에 봉직을 이루고 계시거나 개원가,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 중에도 MD와 PhD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과학자는 넓게 따지면 MD, PhD 전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협의로 국한을 한다면 대개는 기초의학교실, 또 연구소, 벤처,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겠고, 임상의학 교실에 계신 교수님들 중 일부 깊이 있는 중개의학 연구나 또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미국에서는 매년 4만 5천여 명 정도의 졸업생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가는데,
한국은 4만 5천 명의 졸업생 중에 1,700명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가는데 한국은 3천 명 졸업하는데 단 30명만이 의사과학자를 지원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30명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졸업 후 바로 기초의학 교실에 몸을 투신하는 그런 졸업생들 한 전국에 10명 남짓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의과대학 중심의 의사과학자 양성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또는 과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를 죄송합니다. 졸업 후 출액에 따라서 크게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후 바로 기초의학 교실에 몸을 담고 기초의사과학자가 되는 분들과 임상의학 전공을 해서 전문의가 된 이후에 깊이 있는 임상의학 연구라는 임상의사과학자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기초의사과학자는 말씀드린 대로 졸업 후 해부학, 생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전통적인 기초의학 교실에서 조교 혹은 학위생이라는 신분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이분들은 사실은 급여성 재원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대학에 따라서는 이분들에게 기초연구연수위 혹은 뭐 기초전공의 이런 이름으로 전공의의 급여에 한 유사하거나 조금 적은 정도의 급여를 보존해주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한 10명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카이스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과학대학원에 한 20명 정도의 그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마 10명 플러스 20명 합하면 매년 한 30명 정도가 이런 기초의학의 길을 택하는 의사과학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기초연구연수이나 연구전공의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고 정부의 배려나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상의과학자는 전국에 계신 대부분의 임상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되게 비슷한 길을 가셨을 겁니다.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길을 마치고 어떤 실험 기법이나 연구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 연수를 많이 다녀오셨죠.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를 따셨지만 저 포함해서 대부분 야간 대학원을 다니셨죠. 저도 전공의 하면서 밤에 코스웍을 듣고 뭐 시험도 보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즉 요즘과 같은 전일제 대학원에서 굉장히 시스테믹한 연구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고 전문의 과정을 취득하면서 대학원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연구는 해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하고 나면 이분들은 중개의학 연구나 임상의학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 또 더 많은 숫자는 사실 진료에 전념하느라고 연구를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위 생기초라고 하는 졸업하자마자 기초의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조가 많았지만 점차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느낀 것이 이런 실험실적인 연구 또 세포만 가지고 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려면 진단법 개발 또 신약 개발 백신 개발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경험을 갖고 그런 임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는 연구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었는가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교육부, 복지부, 또 경우에서는 과학위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대개는 부처별로 이렇게 분절화돼 있거나 또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일몰이 되는 분절화된 또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런 시스템으로 이어져 왔고 좀 장기간의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전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3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에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 한 100억 정도까지 크면서 이제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꼽았습니다. 보시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인공지능들이 쫙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첨단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반도체 학과를 계약학과로 지원하기도 하고 증원하기도 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학석 박사를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등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2가지 기술의 하나를 올려놓긴 했지만 우리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적인 면에서는 투자가 있지만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투자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한 3가지 안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정부나 국회 등에 여러 번 불려가서 비슷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일관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구 중심 의대를 지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에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해서 10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산업화, 기술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중심 병원이 아닌 연구 중심 의대를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물론 여건들 또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이 좀 다르지만 공정한 경쟁과 경쟁을 통해서 연구 능력을 가진 연구 중심 의대를 몇 개 선정을 하고 그 대학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이 연구 중심 의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학에서는 커리큘럼 혁신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학원 체제 개편 또는 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금 한계가 남은 상황이지만 몇몇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 중심 의대로 지정된 대학에서는 일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부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MD, PhD 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죠. 또는 학석사 또 석박사 통합은 있는데 공대와 같이 학석 박사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대개 종합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서는 같은 캠퍼스에 있는 공과대학이나 약학대학, 생명과학부나 공동연구와 융합연구 또 공동학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중심 의대를 지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제인데요. 저희와 비슷하게 6년제 커리큘럼인데 저희는 뭐 예과 2년, 본과 4년이지만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프리클리니컬 3년, 클리니컬 3년으로 되게 돼 있고 특징은 조기 임상 노출과 또 연구에 대한 그 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연구 중심 의대가 되면 이런 의학 연구의 노출을 일찍시키고 학생들에게도 연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석 박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먼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또는 보건대학원과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학석사 과정이 있는데 아마 연구 중심 의대에 선정이 되면 이런 대학원 과정의 개편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사실 의과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뭐 실패했는가, 왜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논하는가 할 때 저희 스스로도 조금 반성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학원 시스템이 과연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절하고 잘 운영되어 왔는가 하는 반성인 거죠.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전공 단위가 되겠습니다. 의학과에 보면 해부학, 병리학, 예방의학, 열대학 등등이 있고 여전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이 있고 중개의학과, 의과학과가 있습니다.
현재 깊이 있는 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또는 의과학 양성 프로그램을 의과학과에서 지금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의학자이면서 중개의학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중개의학 과정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그 대학원생 TO죠. TO는 이런 임상과에 각각에 흩어져 있고 여전히 제가 학위를 봤을 때와 비슷하게 야간 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진정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냐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중심 의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조금 이런 과감한 대학원 지원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허들은 군복무입니다. 의사과학자가 양성이 되고 나서도 결국 3년간의 공중보건이 혹은 군의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일반 병의 근무 기간에 비해서 한 2배가 넘는 현재 장교 근무 기간을 생각하면 박사 학위 받고 전일제로 받고 전공의 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교수가 된다는 길은 너무나 긴 기간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의과학대학원이 성공했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전문 연구 요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박사와 군 복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연구 중심 의대가 선정이 되면 이런 군 복무의 특혜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1998년 지금부터 25년 전 그 작고하신 연세의대 허갑범 학장님께서 동아일보에 쓰신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 이미 우수한 임상 학자 확보를 해야 된다. 생명과학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을 키워야 된다. 또 그런 방편의 하나로서 학제 개편을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학제 개편은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가 되긴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생명과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은 길게는 이렇게 25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에 비해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원이나 정책은 뭐였는가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관계 당국에서는 의과대학 중심의 의사과학자 양성은 실패한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아마 아예 별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 판단하기 빠르다. 그동안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연구중심 의대에 이어서 두 번째는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 가령 연구중심 의대가 40개 의과대학 중에 아주 일부에 국한된다고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대학에 있는 학생 혹은 교수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할 때 이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지원 사업이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리뷰와 선발 절차를 갖고 공정하게 매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 현재 과계 특성화대학과 의과대학이 특히 이제 거점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개 같은 위치에 소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 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죠. 역시 두 대학이 거리가 가깝고 그럴 경우에는 공동 커리큘럼, 공동 학위, 또 뭐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산학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화 또는 산업화를 비롯한 이런 첨단 바이오 분야는 의과대학과 과계 특성화대학의 컨소시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항상 예를 많이 보는데 보스턴 지역에 하버드 의대가 있고 MIT가 있는데 MIT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과 MIT 간에 이런 헬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정이 있어서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뉴욕 지역에는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고 록펠러 또 슬로안 캐터링 캔서 센터 등이
트리인스티튜셔널 MD Ph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전통 의대와 과기 특성화 대학이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또 하나의 그 의사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 가지는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 과학자를 양성할까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의사 과학자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과학자를 하더라도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기간을 들여서 본인도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고 또 정부나 학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길러낸 인재가 계속해서 의사 과학자로서 연구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같은 동료급들의 친구들이 개원을 해서 또는 임상과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급여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은 연구 석좌 교수가 됐든 신진 연구 교수가 됐든 자기의 근무 시간의 25% 정도만 진료를 하고 한 70 내지 75%를 연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하고 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지 대책, 연구비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런 유지 대책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젊은 의과대학 졸업생들 또는 전공의들이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 선배는 좋은 논문 쓰고 연구에서 많은 실적을 냈지만 결국은 연구비 따기도 힘들고 페이도 안 좋으니까 다시 임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후학들이 누가 그 길을 다시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만 하더라도 빛나는 성과와 또 대우 또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토양이 우리나라가 돼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유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가 부족한가 하면은 인구 대비 몇 명이 충분한가는 정답은 없겠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연구 중심 의대, 개인 지원 사업, 또 의대와 과계 특성화대학의 컨소시엄 지원 사업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과학자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포지션, 보상, 연구비 이런 것들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려면 또 정책을 세우려면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어느 한 부처의 역량을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제 개편이나 인력 양성, 복지부에서는 중개나 임상 연구 지원, 과기정통부는 기초 연구 지원, 국방부는 병역 문제 해결 등 그런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